안녕하세요. 오늘은 12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주차는 1교시와 2교시를 구분 있게 하는데, 그동안 온라인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를 실시를 못했죠.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용으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12주의 첫 교시는 이제 그 8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을 개요를 한번 더듬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사항을 한번 여러분께 이제 강조를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이 끝나면 막바로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이제 서술형으로 5문제 정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함에 있어서 귀를 기울여서 이미 이제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잘 보고 이번 그 1교시 강의를 잘 듣기 바라고, 특히 강조점을 한번 유념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화의 이제 본질, 또 양상, 이런 것들을 절침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노마드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노마드 개념과 현대적 노마드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하기 바라고요. 정주성 유토피아라든지 새로운 노마드로서 카우보이, 호보라든지 이런 개념을 좀 유의를 하시고, 19세기 세계화는 이제 1800년대에 이루어졌던 중국의 아편 전쟁이 있었죠. 중국에 이제 아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편 전쟁을 19세기 동안에 이제 벌어졌던 세계화에 영향을 줬던 내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있어서는 세계 대공황이 이루어졌었고, 그게 1929년도서부터 1939년 30년대 이르기까지 대공황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39년도부터 45년도까지 이런 큰 대격변기를 거치면서 20세기 세계화가 큰 변화를 걷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화가 있으면서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근대 시대에 있어서 근대화,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이 이제 서구화라고 하는 것과 또 미국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또 1989년도를 하나의 세계사 패러다임 전환 연도로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기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그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 1991년도 소비에트 사회주의 제국이 이제 붕괴되면서 동유럽
국가의 이제 이 공산 국가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와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동서냉전이 이제 종식되는 그런 시기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죠. 한편 또 1985년도에 일본의 오마이 게니치의 학자는 시대 구분을 이제 BG, 비퍼게이트, AG, 애프터게이트 이렇게 해서 빌 게이츠 윈도우 1.0을 만드는 그 시점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컴퓨터 기술 발전을 중시한 그 하나의 분기점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화 시대가 이제 도래되면서 극격화가 변화되면서 그 시대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세계화 시대의 특성으로 뭐 이런 교통과 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세계 문화의 미국화, 또 세계가 단일시장화 된다는 뭐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의미가 결국 경제적 의미의 세계화가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세계화의 의미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소위 이제 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도입이 되죠. 그런 경제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하나의 상용화가 되고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마그레트 대처 수상이 정책을 펴는 대처리즘. 미국 레이건 대통령 영화배우 출신이죠. 그 대통령이 레이거노믹스로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하나의 탈규제화 정책을 본격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계화 본격화의 이제 시점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 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 연합의 단일 시장이 창설이 된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본이동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변화를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화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세계화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경제적 세계화에서 그래도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 개념인 이 아담 스미스와 이제 케인즈의 경제 이론이 되는 거죠. 이건 가장 강조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아주 강조될 수 있는 점이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 이제 신자유주의로 해서 도입해서 이제 격변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또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죠. 물론 경쟁 시장주의이면서 경쟁에 의한 그런 자본주의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이 자체는 커질 수가 있는데 궁극에 가서는 결국 이런 단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을 이제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특히 유념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 뭐 이런 것, 또 그다음에 이제 케인즈의 정책들, 언제 그런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그런 어떤 효과를 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꼭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런 포인트는 바로 지금 얘기한 그런 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참고적으로 이런 건 이제 반세계화, 세방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도 이제 관련해서 이해를 할 필요는 있겠죠. 어, 반세계화라는 건 세계화에 이제 반대 운동을 펼치는 거죠. 세방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화와 지방화를 합한 말이 되겠는데, 이 반세계화의 물결이 결국 이 세계화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즉 신자유주의가 이제 확산되는 이런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맥락을 같이 이 신자유주의 원래 이제 시장 기능 중시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 특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반세계화 운동을 이제 그 개념을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이 대공황과 연계된 케인즈의 그 경제 이론을 도입하게 되는 그런 시기와 또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다른 말로 부르면 뭐 수정자본주의라고도 부릅니다. 뭐 이런 그 내용들 이것이 이제 뉴딜 정책과 뭐 루즈벨트 대통령과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이런 그 상황들을 확실하게 구분져서 하는 게 중점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신자유주의가 이제 발생한 것은 70년 스태그플레이션과 동시에 이제 발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그 설명함에 있어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레이거노믹스 또뭐 대처리즘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또 되고 임금과 또 노동 뭐 이런 것과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 있게 여러분들이 좀그 이해를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그 세계의 특징들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제 그렇게 확산되면서 그것은 결국 지구 전체 차원에서 경쟁과 자유화 이런 것들이 가속화가 되고 결국 이제 자본주의 확산이죠. 그리고 그러자면 이제 국제적 그 투기 자본이 활동이 이제 격렬하게 국경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활발하게 확산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불평등이죠. 빈익빈 부익부 이게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전체 경제는 커지기는 하는데 성장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차이도 있고 국가 내에서도 또 차이가 있고 사실 이 코로나 사태의 즈음에서도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그야말로 이제 그 선진국은 그 후진국보다 훨씬 그 편안한 상태에서 고통을 좀 그 치유하는 방식이나 이런 어떤 그 국부나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될 수 있지만 후진국은 그렇지 않죠. 또 역시 그 한 단일 국가 내에서도 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 고통의 정도는 틀리고 또 망하느냐 또 흥하느냐의 정도도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양극화의 입장에서 이런 그런 그 초래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결과물과도 비슷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견주어서 그 주목을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또 세계화 반대 운동으로 이제 반세계화, 세방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었다 하는 건 뭐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위에 이제 지역주의 세방화는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함께 연관해서 이해를 같이
해주기 바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화나 파편화나 이런 개념이 좀 상대 개념이죠. 어떤 때는 그 세계화가 확대되고 어떤 때는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파편화가 확대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세계화의 그 하나의 양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그 대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짚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대리모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인간 복제나 인간 가치 이런 그 생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되지만 이 대리모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음, 그 사회학자들이 이제 대리모를 바라보는 관점, 즉 대리모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그 반대 입장들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좀 이슈화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물론 여성론자들이 반대도 있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과연 여성들이 보는 것은 여성을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여성을 뭐 이제 그 대상으로 한다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모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 사회학자들은 과연 왜 그러면 반대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 대리모 문제에 이제 뿐만 아니라 현재 또 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어떤 안락사의 문제도 이제 중요하죠. 안락사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안락사의 문제는. 그 안락사라고 하는 개념, 그 개념 자체가 사실상 그 편안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죽을 어떤 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 입각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락사와 자살 방조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이런 그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 어떤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안락사라고 하는 게 원래 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소극적인 측면 또 적극적인 측면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제 이 생태 철학이라는 게 있죠. 생태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생태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치관념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이 하나뿐인 지구를 이제 전체 지구 환경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측면과 또 개발하는 거하고는 이제 이 반대되는 그런 대체선상에 있는 개념인데 이것을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세계관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뤄보는 것이고 이것은 하드 이슈가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확실하게 개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는 순전히 이거 거의 인간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 의한 그런 그 이제 하나뿐인 지구를 몸살을 앓게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를 발생하게 하는 그 원인이 우리 인간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아이러니한 역설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발생돼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그 극심한 고통에 겪고 있고 보도에 의하면은 600만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에 그 감염이 돼 있고 3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있다가 보니 한편 이 좋아진 점이 지구가 아주 깨끗해지고 아주 건강하게 됐다라고 하죠. 그것은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이런 그 사진을 통해서 지구가 너무나도 그 깨끗해지고 공기도 아주 좋아지고 이런 상태가 나타났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뭐 중국에서의 공해 이런 것들이 석탄을 떼고 기름을 많이 쓰고 공장을 돌리고 그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그 숨을 못 쉴 정도로 공기가 탁하고 뿌연하고 이렇게 그 앞이 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그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나도 깨끗하고 좋아진 상태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이게 인간의 어, 이 생활 문명의 이기를 위해서 이렇게 지구를 파괴하고 유전을 개발하고 또 그 비행기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하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이 이제 결국 이 생태 환경 보존과 이 생태 문제가 이제 강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생태 철학이라는 이런 그 관점에서 포괄적인 이 넓은 개념의 그런 관점에서 이 생태 철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환경 파괴, 생태 위기 이런 것들이 21세기 이제 인류 생명 위협하는 치명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것들이 이제 왜 무엇 때문에 잘못됐나 하는 이런 등등을 이제 생각을 하고 데카르트적인 그 이제 구조주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발이 계속되고 문명을 그 이기로 이르기 위해서 지구를 아주 개발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삼아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그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인간 중심에서 이제 생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생태 철학이 이제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 철학의 이제 범위를 좁히면 이제 생태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주의에서 이제 강조되는 점,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두고 꼭 그 주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지향주의라고 하는 거, 이 생태지향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토대를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입장이고 원래 인간은 이제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가죠. 죽어서.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자연 돌아가셨다.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자연에서 살다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연이야말로 그야말로 인간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영속적 존재다. 이런 그 입장이 바로 생태지향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기적 그 자연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그 유기체적 입장을 합쳐놓은 이런 그 지구를 하나의 그 지구 대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유기체, 그 중에 유기체도 인간도 같이 얽혀서 유기적 그 생명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태주의는 어, 성장 제일주의적 산업 문명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탈근대적 전환 운동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가 아닌 어, 공존, 그리고 희길성이 아닌 다양성, 그리고 시장 경쟁이 아닌 나눔의 공동체가 바로 목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환경 파괴 등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어떤 대안적 사회를 이룩하려는 이 모색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생태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8세기, 19세기 그야말로 그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정보사회, 정보혁명이 일어나서 지속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은 이 근대 현대적 문명 이런 그 지상주의가 바로 이, 이 생태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곧 이 지구를 개발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 그 어떤 그 유기체적 그 서로의 유기체적 역할들 유기체적 생명체들이 연결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공간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발을 해야 되고 석유를 팔아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고 엄청난 그 공기 오염을 시키고 이런 것들. 이래서 이제 그 전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가 아니고 필연적으로 이 그 시장 경제 또 이런 그 신자유주의라든지 이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그 부는 팽창이 될 수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더 악화가 되는 것이고 양극화가 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지배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지배와 비지배. 그래서 이 지배가 아닌 그야말로 공존, 대동사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존이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생태주의고 어떤 희길성이 아닌 다양성, 특히나 이제 우리 그 한국도 이제 그 배달이 5천년 역사의 배달의 민족이 아니죠. 이제는 뭐 희길성이 아닙니다. 많은 수많은 그 동남아 이런 그 이민들이 결혼 이민이라든지 노동 이민 이렇게 또 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그 결혼들을 해서 국제적 결혼이 지금 아주 그 농어촌 지역이 활발하다고 그러죠. 국제화가 더 도시보다 농어촌이라든지 일손이 없는 이런 곳에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그 여성 그 결혼 이민들이 많이 그 확대돼 가지고 이제 그 2세들도 초중등 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뭐 이 군의 그 의무도 국방의 의무도 담당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다양성 그리고 시장 경쟁이 아닌 나눔의 공동체 이런 것이 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근대 산업 문명의 폐해, 이제 지배와 복종, 억압과 차별,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적 사회를 이룩하는 그런 모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생태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교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끝남과 동시에 1시간 동안 앞서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과제 5문제 정도를 서술형으로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